트럼프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했을 때 전 세계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그걸 만들 수 있을까? 모두가 비웃었죠.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저 미끼일 뿐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잠수함 프로젝트 뒤에 인류 해양사를 뒤흔들 비밀 프로젝트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미국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한국은 핵잠보다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지배하는 무기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 세계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전화는 새벽이 밝기 직전에 걸려왔습니다. 휴대폰이 3번 진동하더니 멈췄고 곧 화면에 단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펜타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해 뜨기 전 호출이 온다는 건 보통 전쟁, 스캔들, 아니면 몇 시간 안에 CNN 뉴스에 나올 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펜타곤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들, 해군 장교들, 정보요원들이 서로 반쯤만 들리는 말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 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한국, 추진체, 이상현상, 그런 단어들이 흘러나왔죠. 공기 속엔 식은 커피 냄새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클, 안 깨. 그날 회의를 주재하던 그린 제독이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황해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 뭔가요? 중국 배입니까? 중국이 또 허튼 짓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한 건 아니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플랫폼이야. 크고 느리고 생명체처럼 움직이지. 회의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제독님, 이젠 바다 괴물까지 쫓는 겁니까? 한 젊은 보좌관이 농담을 던졌죠. 하지만 제독은 웃지 않았습니다. 열 감지 데이터를 모든 모델에 대입해봤어. 그 결과 배도 아니고 해양 시추선도 아니야. 그리고 확실히 섬도 아니지. 웃음이 멈췄습니다.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바다 괴물 아닙니까? 도대체 배도 아니고 시추선도 아니면 뭐란 말이죠? 그린 제독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해. 그는 리모컨을 눌렀고 벽면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조용한 바다 위에서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 움직이고 있었죠. 견인선도 없고 추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결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구조물의 크기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수준이었죠. 2주 전 한국 서해안에서 처음 포착됐어. 제독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커지고 있어. 이동 중일지도 몰라. 이동 중이라니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요. 그래. 하루에 약 20회리씩. 추진력은 핵이겠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방사선 수치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어. 보안보좌관 헤이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움직이는 섬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지. 제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물이 위성을 피하기 시작했어.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구조물이 한순간 반짝이더니 갑자기 영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확보한 마지막 장면이야. 제독이 말했습니다. 레이더, 적외선, 광학 데이터까지 32초 동안 전부 끊겼지.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정도의 공백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한 거죠. 헤이스가 찡그렸습니다. 이제 건물에도 스텔스 기술을 쓴단 말입니까? 아마 그렇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혹은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제독이 제게 서류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어젯밤 서울해양연구처 내부에서 데이터가 유출됐어. 프로젝트명은 해무수라고 되어 있더군. 지금 내가 보는 그 구조물과 일치해.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설계도, 소나 패턴, AI 제어 명령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헤이스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혹시 한국이 흘린 가짜 정보 아닐까요? 가짜가 아니야. 제독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위성이 또 포착했거든. 이번엔 이전 위치에서 서쪽으로 40마일 이동한 곳에서 또 다른 신호가 잡혔어. 뭔가가 계속해서 화장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구조물은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프로젝트 얼마나 오래 진행된 겁니까? 최소 8년은 됐어.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원래 태풍 피해 복구용 해안 구조물로 시작했지. 하지만 2020년쯤 예산 출처가 바뀌었어. 민간 자금이 끊기고 군 예산이 투입됐지. 수상하지 않아? 도대체 한국은 무슨 꿍꿍이길래 군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는 복수의 구조물이 동시에 건조 중이야. 저는 서서히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였습니다. 마이클 한 박사, 헤이스가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양 시스템 전문가잖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라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움직이는 영토를 만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보좌관이 속삭였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국제해역은 소유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물이 자급자족하고 이동 가능하며 방어 기능까지 있다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누구나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제독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오까지 보고를 원하신다. 드론을 보내 더 가까이 촬영할 것이다. 저는 메모를 챙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그런다고 해서 뭔가 더 얻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은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한국 정도의 기술력이라면 자신들이 숨기고자 하는 무언가쯤은 아주 쉽게 숨길 수 있어요. 헤이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아닙니다, 마이클. 그들은 비열한 짓을 하지 않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구조물의 외곽 부분에서 희미한 불빛이 규칙적으로 맥박치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 밑에서 심장이 뛰는 듯한 장면이었죠. 그린 제독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내게. 그리고 제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 회의실을 나서며 창문 사이로 새벽 햇살이 워싱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평화로운 한국의 바다 아래 지금 세상을 바꿀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고 아무도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떠오를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CNN은 밤새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자율방어형 해양기지를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농담에서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긴급하게 소집된 펜타곤 브리핑실에서 그린 제독이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이게 핵추진 잠수함 협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제가 답했죠. 한국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한 순간 한국의 해상 원자로에 대한 모든 제약이 풀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부유 구조물에도 소형 원자로를 사용할 수 있죠. 한국은 이걸 노리고 있던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 그 자체가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허용에 따라 생기는 부유 구조물에 소형 원자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말이죠. 즉,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단순히 잠수함을 허락한 게 아니라 한국의 바다 전체를 열어준 겁니다. 헤이스가 찡그렸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우리가 그 서명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 그건 그냥 미끼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조립 중인 둥근 돔 구조물이 나타났어요. 표면적으로는 민간 프로젝트였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거점이었습니다. 각 기지는 50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운용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제재도 피할 수 있죠. 심지어 무인으로도 운영됩니다. 그린 제독이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우리어가 아래에서 힘을 만든 거군. 더 중요한 건 그들은 이제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트럼프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허용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우리는 프레데터 X 정찰 드론을 통해 상공으로 띄웠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자랑이었죠. 목표 포착, 확대 중입니다. 운용 요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잔잔한 파도, 그리고 수면 아래 은빛 원형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고도 유지. 그린 제독이 명령했습니다. 영상이 깜빡이더니 갑자기 끊겼습니다. 신호 간섭 발생.
기술병이 말했습니다. 제어 상실 30%, 10%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당장 복구해. 헤이스가 외쳤습니다. 요원이 빠르게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드론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뭐? 거부? 그건 세계 최강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차세대 드론이야.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드론을 막을 수가 있지?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착륙 중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린 제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한국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들의 방어 기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양자차폐 필드, 일종의 공간 왜곡 장벽이죠. 전파를 끊는 게 아니라 드론에게 세상이 끝났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EMP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한국의 것이 훨씬 우세하죠. 그냥 특정 공간 전체를 무력화시켜버리거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럼 눈을 멀게 만든 건가?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드론이 쳐다볼 수조차 없게 하는 거죠. 몇 분 뒤 레이더에 점 하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드론이 귀환 중입니다. 완전한 상태입니다. 헤이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돌려보낸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우리의 드론을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으니 감시하지 마라. 동맹국인이 한 번은 봐주겠지만 다시 한번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순간 그때는 참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죠. 회의실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움직이는 섬 농담은 이제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도 위 한국 해안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에너지, 곧 자유를 원했던 겁니다. 그린 제독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계산했군.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들의 계산서에 서명했죠. 한국이 숨기고 있던 진짜 음모를 파악하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로 곧장 서울로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떤 무지막지한 것을 만들어낸 것인지 직접 조사하고 오라는 임무를 맡았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산 근처의 해양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던 사람은 장군도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작고 조용한 남자였고 과학자라기보다는 선생님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유해진 박사님이십니까?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오셨군요. 마이클 한 씨. 오셨다면 직접 보셔야겠죠. 그는 저를 유리복도를 따라 바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진 창가 앞에서 그는 멈춰섰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풍이 세계의 어촌 마을을 지워버렸습니다. 제 동생도 그때 사라졌죠. 바다는 우리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바다에 잠기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우리는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떠있는 안전을 만든 겁니다. 그 어떤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말이죠.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어떤 공격이라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이라니. 이건 꼭 중국이나 북한 등의 주변에 다른 미친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연구소 안쪽의 도명 제어실로 들어서자 고요한 화면들 사이에 푸른 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홀로그램 지도 위에는 수백 개의 원형 플랫폼이 존재했죠. 이건 무인 인공섬이에요. 각 섬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자체 방위를 할 수도 있죠. 귀국에서 날아온 드론 또한 인공섬이 영공에 무단 침입한 드론을 자동으로 발견하고 즉각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파력 발전기, 태양광 패널, 수소 저장 탱크, 식량을 키우고 전력을 모으고 스스로를 유지하죠. 유사시에는 전투 병력이 추가적인 식량 보급 없이도 즉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보고 쓸모없는 섬이 왜 이렇게 많냐며 비웃었지만 이제는 섬이 많은 자연 조건이 최고의 방어를 하는 천혜의 자연 조건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심지어 이 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하나가 손상되면 나머지가 복구합니다. 다 소형 원자로 덕분이죠. 완전히 자율적이란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력도
닷도 필요 없습니다. 섬은 조류와 날씨를 감지하고 스스로 유사시 상황을 파악합니다. 요즘처럼 중국의 영해, 침범 및 도발이 잦을 때, 그리고 북한의 유사시 상황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물론 우리가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섬들이 자체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죠. 저는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믿기 힘들군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늘 부족한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효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죠. 인구 5천만인 우리가 14억 중국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효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만이 아닌 절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린 실패해서 배웠습니다. 재난이 스승이었죠. 그는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도가 거대한 플랫폼을 덮쳤지만 구조물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울었다가 이내 스스로 균형을 되찾았죠.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응합니다. 그 옆에서 정비 드론이 플랫폼을 점검했습니다. 소금기와 압력을 스캔한 뒤 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유지보수가 자동입니다. 유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고칩니다. 멈추지 않죠. 그리고 무인으로 유지보수가 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은 본부로 자동으로 알려주죠. 그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한국 주변 바다에 수백 개의 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섬들은 기본적으로 어민, 학생, 가족을 위한 기반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지속을 위한 기술이죠. 자연재해 및 기타 섬 특성상 긴급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얼마든지 방어 타워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술을 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술은 기억입니다. 굶주림, 전쟁, 그리고 사라진 마을의 기억. 그래서 우리는 바다의 목소리를 듣는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러한 무인 인프라 기술은 이미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소였죠. 인공섬 근처에 있는 부산 조선소의 공기는 금속과 바닷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보안 게이트가 소리 없이 열렸고 그 너머로 제가 아는 조선소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는 언제나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고함치고 불꽃이 튀고 녹슨 철 냄새가 진동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소리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확함과 질서만이 있었죠. 기계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은 티타늄 골격을 용접하고 드론은 녹 한 점 없는 표면을 녹색 빛으로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크레인은 축구장만 한 강철판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 올렸습니다. 하얀 헬멧을 쓴 한국인 감독관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박사님. 노란 선 안쪽으로만 이동해 주십시오. 그의 영어는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작업자들은 전부 다 로봇이었죠. 한국은 이미 작업자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수백 대의 자율 로봇이 거대한 원형 구조물 위를 기어다니며 용접 불꽃을 터뜨렸어요. 로봇은 쉬지 않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만든 모든 용접선이 곧 다음 설계의 데이터가 되니까요. 완성과 동시에 학습하는 거죠. 그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해안을 덮치는 폭풍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교과서가 됩니다. 실패할수록 다음 세대는 더 강해지죠. 우리는 조선소 내부로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늘 위에는 수십 대의 드론이 일정한 각도로 날며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 균열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이 인공섬의 부품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기술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최적의 효율을 자랑하는 한국의 AI 무인 기술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조각은 바다에서 하나로 결합해 자율적인 도시가 됩니다. 통제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화면에 숫자들이 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AI 모델이 강철의 각도를 재조정하고 응력 포인트를 미리 계산했습니다. 마치 생각하는 것 같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강철로 된 사고입니다. 이 배들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학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효율성은 놀라움을 넘어섰습니다. 전부 자동입니까? 98%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판단이 필요할 때만 개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년 내에 자동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죠. 저는 문득 지난달 버지니아에서 봤던 미국 조선소가 떠올랐습니다. 공정은 늦고 크레인은 고장나고 감독관은 고함을 치고 있었죠. 미국이라면 이런 구조 하나 짓는데 5년은 걸릴 겁니다. 그가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5년이요? 여긴 4개월 걸렸습니다. 인력에 대한 비용도 없이 말이에요. 그는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쯤 완성된 원형 구조물 앞에 섰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자율인공섬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 한 기지가 도시 하나를 움직일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폭풍이 오면 해저로 내려가고 바다가 잔잔해지면 다시 떠오르죠. 저는 매끈한 표면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햇빛에 따뜻했고 이음매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구조물은 생각합니다. 모든 파도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죠. 우리는 더 이상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배우는 생명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각 선체에는 3,000개 이상의 센서가 있습니다. 1mm라도 오차가 생기면 스스로 수정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오류가 나면 담당 기술자가 파견 올 때까지 일주일 이상은 멈추지만 여기는 개선되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리와 진화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부두 위 전망대로 나갔습니다. 아래에서는 완성된 모듈이 자력을 이용해 미끄러지듯 바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바다와 협력하는 동반자입니다. AI는 건조가 끝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섬들과 통신하며 폭풍 속에서도 길을 안내하죠. 거대한 원반이 바다에 닿자 햇빛이 반사되어 유리처럼 빛났습니다. 낮고 깊은 울림이 퍼졌습니다. 감독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걸 공학이라 부르지만 우리에겐 생존이 강철의 형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효율성이 없으면 한국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같은 미친 국가들로부터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죠. 우리는 고작 5천만 명뿐이거든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실패도 데이터입니다. 그걸 다시 학습시켜 바다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때까지 발전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예요. 한국의 역사는 많은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 세계 최고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크레인, 드론, 센서가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건 산업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지성이었습니다. 크레인, 드론, 센서 자체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아직 손으로 배를 짓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생각으로 미래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섬은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의 시작일 뿐이었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상황은 조용히 시작되었죠. 폭발도 발표도 없었습니다. 단지 부산 근처 해안에서 감지된 이상한 레이더 신호뿐이었죠. 전략 분석관님, 회의에서 해군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부산 해역에 대형 구조물이 포착됐습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분명 지난주엔 없었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대한 육각형 구조물들이 해저에 고정된 채 미세한 열 신호를 내고 있더군요. 건설 중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크레인도 작업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동 중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펜타곤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제독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플랫폼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독님. 우리가 잠수함 추진용으로 승인했던 그 원자로들 한국은 그걸로 다른 걸 만들었습니다. AI가 통제하는 자동방어 인공섬입니다. 방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장교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각 구조물에는 레이더 돔, 대공방어 시스템,
그리고 전자식 포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AI가 표적 지정, 전력 공급, 정비를 모두 담당합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 분야에까지 자신들의 무인 AI 기술력을 상용화했어요. 이건 비상입니다. 다른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각 섬이 서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트워크처럼요. 하나의 섬을 폭격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독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섬들이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서로 자동으로 보완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방어 체계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 조직처럼요. 정찰 드론이 전송한 실시간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새벽빛 속 한 인공섬이 서서히 활성화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회전하고 해수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갑판의 장갑 해치가 열리며 레일건 포대가 솟아올랐습니다. 상태는? 제가 물었습니다. 모두 자율 운용 중입니다.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외부 조종 신호가 없습니다. 완전 독립형 시스템입니다. 무장된 겁니까? 대통령의 음성이 전화선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격 무기는 아닙니다. 한국은 공격이 아닌 방어를 목적으로 섬을 활용했어요. 그들의 주된 방어는 교란, 차단, 정밀 차폐입니다. 공격 전에 적을 무력화시킵니다. 물론 필요시에는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전에 실험을 했던 것처럼 드론이 인공섬에 접근할 때마다 GPS와 통신이 끊겼습니다. 단 한 발의 포탄도 발사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장비도 가까이 갈 수 없었죠. 아마 전투기나 전투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의 차폐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결국 그 어떠한 최첨단 무기도 한국의 본토에 제대로 상륙할 수 없게 되겠죠. 분석관님, 장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초의 스스로 지키는 해안선을 만든 겁니다. 몇 시간 후 전 세계 언론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AI 해상 방어망 전격 가동. 일본은 즉각 설명을 요구했고 중국은 동해 인근 초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략적 과잉 억제라며 경계했죠. 그러나 서울은 단 한 줄의 성명만 냈습니다. 자동해상 안전 인프라 시험. 위협 의도 없음. 그날 밤 분석관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억제력입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순간 자동 대응 체계가 작동합니다. 한국은 어떠한 허세를 부리지도 않고 최강의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협상할 수 없는 방패를 만든 셈이지. 늦은 밤, 저는 위성 생중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의 인공섬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 섬의 센서가 별처럼 반짝이고 레일건 포대는 잠든 듯 정지해 있었죠.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통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스피커를 통해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이건 새로운 군비 경쟁인가? 잠시 침묵 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오히려 그 끝입니다. 중국의 막대한 전력이 한국을 쳐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한국은 본토, 병사 1명 희생시키지 않고 쳐들어오는 중국군을 전부 지옥 속으로 보내버릴 수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억제력이자 군비 경쟁의 종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한국을 쳐들어오기 위해 군비를 확대하려고 할까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 그리고 존경.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만들었습니다. 강철로 고정되고 침묵으로 지휘되는 자주국가의 상징을 말이죠. 하지만 어쩌면 저는 세상을 너무 평화롭게만 여겼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동중국해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거든요. 태풍이 형성 중입니다. 위성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카테고리 5급입니다. 하지만 온도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전 세계 중계 화면 속 폭풍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회전은 비정상적으로 대칭적이었고 태풍의 눈은 비현실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유 박사가 콘솔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조작된 겁니다. 몇 시간 만에 일본은 해안 마을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피해자인 척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전자기 패턴은 과거 중국의 인공기상 조절 실험과 일치했습니다. 즉, 중국은 인공기후 조절 기술로 고의적으로 자연재해를 만들어내서 한국의 인공섬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궤도 위성에서 펄스 시딩을 사용 중입니다. 고위 장교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해안까지 일부러 공격해 위장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공격을 하지 않은 척 쇼를 하고 있다고요. 새벽이 밝자 태풍은 한국의 무인 방어섬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충돌 준비,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떠있는 요새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는 곡선형 외벽에 부딪혀 무력하게 부서지는 파도가 잡혔습니다. 각 플랫폼은 운동 에너지를 흡수해 전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저장량이 12% 상승했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태풍을 먹고 있습니다. 통제실이 술렁였습니다.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AI가 태풍을 예측하고 모든 시스템을 사전에 봉쇄했습니다. 앵커도, 패널도, 전력망도 멀쩡합니다. 심지어 한 섬은 남는 에너지를 일본 해안 전력망으로 보내 정전을 막았습니다. 정말 미친 기술력이었어요. 유 박사가 말한 대로 한국의 인공섬은 정말로 한국의 국민들을 위한 인프라였는지 재해를 완전히 방어하며 심지어 그 재해의 힘을 먹어치워 전력을 만들기까지 했거든요.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기술력에 대한 뉴스는 폭풍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 AI 인공섬, 카테고리 5 태풍에도 무사, 해양 안전의 개념을 바꾼 기술 세계는 처음으로 의심이 아닌 경외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석관님, 장교가 말했습니다. 산둥성에서 발신된 마이크로파 빔을 탐지했습니다. 인공기상 조작의 증거입니다. 서울로 보고하라. 제가 말했습니다. 수분 만에 암호화된 데이터, 주파수 로그, 타임스탬프가 국방부로 전송되었습니다. 오전 11시, 한국 정부는 모든 증거를 전 세계에 공개했어요. 중국의 더러운 술수를 전 세계에 알린 거였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중국의 대기 조절 장비가 한국 좌표를 정조준했고 궤도 위성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격렬히 반응했습니다. 안 그래도 거의 국제 왕따 수준으로 고립되어 있던 중국이었는데 남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전 세계는 분노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죠. 중국 대사는 부인했지만 위성 원본 데이터가 공개되자 거짓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건 바로 중국이 피해자 연기를 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토에도 재해를 보냈던 것에 대한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폭우가 칭다오와 다롄을 삼켰고 12개의 산업지대가 침수되었습니다. 양쯔강 연안의 발전소가 멈췄고 피해액은 2,200억 달러를 넘었어요. 수천 명 이상의 시민이 집을 잃었습니다. 질투와 위장은 결국 자국민을 희생시킨 셈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단 한 기계의 손상도 없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달빛 아래 완벽히 정렬된 12개의 섬이 비쳤죠. 정말 무사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유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그는 파형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각 요새가 자기장을 실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폭풍의 전하를 흡수해 중화시킨 겁니다. 저항한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 흘려보냈습니다. 전 세계 뉴스 앵커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공태풍을 기계 학습으로 막아낸 나라. 그 문장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정부가 스스로 폭풍을 만들어 자국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UN 긴급회의에서 한국은 최종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대기 조작 신호의 3D 재구성 영상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수학적이었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명된 강국의 탄생을 보고 있었죠. 질투로 시작된 공격은 결국 중국의 국제적 몰락으로 끝났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유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죠, 마이클? 우리는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진실로 이긴 겁니다. 한국이 늘 사용하는 방법이죠. 밖에서는 폭풍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인섬들은 여전히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흔들림도 균열도 없이 완벽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전 세계는 깨달았죠. 한국은 폭풍을 견뎌낸 나라가 아니라 폭풍을 길들인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힘은 결국 공포와 시기 질투를 낳았습니다. 그날 국제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고 50개국의 국기가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의 뒤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미국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한국의 방어섬은 해양 비무장어 협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곧장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바닷속에 무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패권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세계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는 테러 국가이므로 막강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조정하며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의 섬은 열려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라도 어떠한 조건 없이 사찰할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통역사들마저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완전한 접근을 허락한다는 뜻입니까?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사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음 달이든 오십시오. 누구를 데려오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한국의 예상치도 못한 반응에 모두가 벙찔 뿐이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유엔은 정말로 전례 없는 국제합동사찰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인도, 스위스 등 여러 나라의 전문가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저 역시 미국 관측단으로 함께 파견되었죠. 우리는 비밀, 무기, 혹은 은폐된 시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것은 완벽한 질서였습니다. 조선소 부두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필요한 모든 장면을 자유롭게 촬영하셔도 됩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기술력은 따라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특히나 우리의 기술력은 더욱 그렇지. 라고 말하는 듯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점검용 드론은 한국의 AI 시스템에 의해 보안 검사를 받았습니다. 단지 귀하의 장비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오만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은 눈부시게 정돈되어 있더군요. 군인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모니터를 지켜보는 기술자들 뿐이었습니다. 에너지 흐름, 해류 지도, 발전량 로그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말기는 에너지 효율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복사하셔도 됩니다. 한국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검사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의 관리자 권한까지 주다니요. 말도 안 되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세상이 아무리 자신들을 따라하려고 해도 결국 발끝에도 못 미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이틀간의 조사 동안 불법적인 것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경납고도, 무기고도, 암호 파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폐기물 관리 시스템조차 완벽했죠. 정말로 한국의 인공섬은 자국의 보호 및 국민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고 아무리 공격이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이건 자국 방어용으로 보는 게 맞았거든요. 한 스위스 과학자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의 쓰레기 시스템이 우리 병원보다 깨끗하군요. 모두 웃었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자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사단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국의 시설은 방어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국제법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프랑스 대사가 마이크를 켰어요. 그들은 전쟁의 요새가 아니라 평화의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표조차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오해했군요. 한국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다름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한국은 중국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남의 국가를 침략하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는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발전하죠.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지배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박수가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저 역시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그건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존경이었죠. 수많은 나라가 비밀을 통해 힘을 얻으려 했지만 한국은 그 반대로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써 힘을 얻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한국 대사를 마주쳤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을 걸 아셨죠.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 평화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파괴하기 위해 자국민까지 희생시킨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세계의 완전한 신뢰의 이미지를 구축했어요.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존경했죠. 진실과 청렴, 그리고 투명함. 그것이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이내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필리핀에서 일어난 끔찍한 지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진동은 새벽 4시 18분 마닐라에서 감지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필리핀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건물들은 종이장처럼 무너지고 고속도로는 유리처럼 갈라졌어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를 100년에 한 번 있을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이상했어요. 사전에 압력 패턴이 없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무언가가 인위적으로 촉발된 것 같습니다. 몇 시간 후 일본 기상위성이 예상치 못한 데이터를 포착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틀 전 동중국해 상공에서 거대한 대기 전하, 이온화 현상이 감지된 것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 박사가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인공기후 조작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불안정해진 상황이 결국 필리핀의 강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증거는 중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푸젠성 인근에 설치된 새로운 기후 조절 반응기가 폭주한 것이었습니다. 태풍을 발생시키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전자기 폭발이 지각 깊숙이 침투해 필리핀 단층대를 불안정하게 만든 것이었죠. 그들은 폭풍을 통제하려 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구를 깨워버렸습니다. 베이징은 우연한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위성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험,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세계는 분노했습니다. 마닐라, 도쿄, 런던, 파리에서는 태평양의 방화범, 중국을 규탄하라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각국 정부는 베이징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단 한 나라만이 말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이미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CNN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필리핀 해안 가까이에서 한국의 무인 해상 기지들에서 필리핀을 향한 인력 및 물자를 보급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기계가 아닌 재난 대응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인공섬은 이미 상당량의 물자 및 해상 교통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한국은 그 누구보다 빨리 필리핀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거였죠. 부산 통제센터에서 유 박사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시스템을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은 이동식 전력망입니다. 그렇게 7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의 무인 플랫폼들은 필리핀 열도를 향한 긴급 복구에 돌입했습니다. 수중 케이블을 통해 통신망을 복원했고 소형 원자로 모듈로 병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군인도 정치적 연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실행이 있을 뿐이었죠.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움직였습니까? 유엔 조정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항공모함은 2,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한국팀은 이미 세부항을 재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장성조차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방어 기술을 인류의 생명선으로 바꿔냈다. 베이징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해안 도시조차 전력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국영 언론은 중국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진 전날 푸젠성 상공에 퍼져 있던 거대한 원형 전자기 구름, 그것이 모든 증거였습니다. 유엔 긴급회의에서 중국 대사는 회의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실상 도망간 거였죠. 그러나 한국 대사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비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돕기 위해 왔습니다. 현지 뉴스 화면에는 한 필리핀 간호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진 후 처음 들은 목소리는 신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사람을 구했다. 어둠 속 한국의 해상 플랫폼들이 잔잔히 빛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힘도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양심이었죠. 어떤 국가는 자연을 통제하려다 재앙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조용히 그것을 치유할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재난이 끝났을 때 필리핀의 구조 인원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제재와 고립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인류의 도덕적 리더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이고 청렴한 이미지는 결국 약간의 논란이 있던 한국에 대한 핵 추진, 미사일 및 인공섬 허용에 대한 불씨마저 완전히 꺼버렸죠. 이것마저 한국이 노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유난히 조용했던 통제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유리창 밖으로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기계의 미세한 진동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 박사 옆에 서서 필리핀 구조 작전에서 돌아오는 무인 드론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체는 미약한 불빛을 내며 물 위를 미끄러졌죠. 피로도 두려움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책상 맞은편에서 강 엔지니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있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전쟁이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17이셨죠. 장진호 전투에서 형을 잃었답니다. 형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하셨대요.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추위나 폭탄이 아니라 형을 집으로 데려오지 못한 죄책감이었다고요. 유 박사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베트남전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늘 전우들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죠.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 흘리지 않는 병사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요.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세계를 호령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가족의 품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섬 기술을 만든 거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손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기계음조차 작게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인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강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은 괴로운 희생의 역사가 있거든요. 벽면의 모니터에는 자율구조 포드들이 기지로 돌아오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교하고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저 드론 하나하나가 강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누군가를 대신합니다. 우리는 용기가 곧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짜 용기는 살아남아 다른 일을 지키는 겁니다. 유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자랑하려고 이런 기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어 답했습니다. 인간다움을 잊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유 박사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구조작전에 참여한 모든 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사상자 0명.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는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인구가 적습니다, 마이클. 주변국들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적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생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들과 딸을 명예라는 이름으로 전장으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군대입니다. 유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혼자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화면 속 2대의 드론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하나가 손상되면 다른 하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코드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산속에서 서로를 두고 떠나지 않던 병사들의 마음을 강 엔지니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분야를 선도하는 이유입니다. 돈도 규모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모든 알고리즘에 새겨져 있거든요. 유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무기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더 따뜻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비가 그친 뒤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십 대의 무인 구조기가 빛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 엔지니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을 기다리며 울던 어머니가 없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걸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계들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움직이는 기억이었고 살아있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용기가 죽음을 의미하지 않도록. 그것이 한국이 강해진 진짜 이유였습니다. 힘이 아니라 연민을 기술로 바꾼 나라. 유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경탄을 한 채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날 아침 펜타곤 회의실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프로젝터가 켜지며 한국 해안의 위성 영상이 벽에 투사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금속 점들이 바다 위에 떠 있었고 파도 위에서 완벽하게 정렬된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무인 해양 플랫폼,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제독이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회복력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다소 치사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핵 추진 잠수함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미국마저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DARPA의 젊은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독님, 단순한 방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의 해상 공급망 일부가 이미 한국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미해군 물류 네트워크의 절반의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시스템즈, 한국 기업의 로고였습니다. 저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머무셨습니다. 한국의 해상 물류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비용 절감을 위해 통합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우리 태평양 함대의 연료 관리와 항로 운영이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코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대부분이 한국의 코드로 작동하고 있어요.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민간 기술이라 들었는데요. 경제자문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의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기능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항만, 풍력발전소, 심지어 해군 기지까지 모두 그 기술 위에 얹혀 있습니다. 민간이 군사를 먹어버린 셈이죠. 그가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현재 미국 화물선의 42%가 한국의 해상 경로 서버를 사용 중입니다. 오프쇼어 풍력발전소의 93%는 한국형 연결 모듈을 씁니다. 심지어 최신 자율 잠수정의 압력 센서까지 한국산입니다. 만약 한국 시스템이 멈춘다면 미 태평양 작전의 절반이 48시간 안에 마비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싫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핵 추진 잠수함 허가를 취소한다고요? 그러다 한국이 미국에 대한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라도 해보셨나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유 박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효율성은 누군가가 의존하기 전까진 단순한 기술일 뿐입니다. 이제 세상은, 아니 미국은 완전히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스 제독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제국을 만들었군. 제국이라뇨?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전 세계 해양 모듈 기술 특허의 61%가 한국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국의 시스템에 라이선스 의존 중이죠. 이게 제국이 아니면 뭔가요? 세상 전체를 자국에 의존하게 만들어버렸는데 말이에요. 그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우리 태평양에저 케이블조차 부산을 거칩니다. 가장 중요한 케이블조차 한국산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전원을 끄면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제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 없이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그러니 모든 협상에서의 주도권은 한국 쪽에 있는 거지.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장군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 이렇게 된 거지? 경제자문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전과 사이버전에 집중할 때 그들은 바다를 산업화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다른 분석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AI 유지보수 네트워크는 인간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해류와 날씨 데이터를 학습하고 연결된 모든 선박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효율의 절반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그들을 따라잡기엔 50년은 이를 테죠. 저는 세계 해양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빛의 선들이 태평양을 감싸며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네트워크입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모든 연결은 결국 한국으로 향하죠. 우리가 그걸 복제할 수 있나? DARPA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를 전부 매수하더라도 적어도 15년은 걸립니다. 핵심 부품은 울산의 나노실링 공정으로만 생산 가능합니다. 해리스 제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려다 바다를 외주줬군. 그때 대통령 과학보좌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한국 시스템이 내일 멈춘다면 미국 동부항은 몇 시간 만에 마비됩니다. 경제 손실은 주당 4천억 달러, 에너지 공급의 3분의 2가 끊깁니다. 민간 영향은 재앙적일 겁니다. 한국에 대한 핵 추진 잠수함을 무르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다 미국이 먼저 망합니다. 회의실은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걸 해낸 거죠?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들 때 그들은 생존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실패의 경험이 없는 미국의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혁명이군.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지나가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해안선 위에 떠있는 수천 개의 무인섬들이 별빛처럼 잔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지배가 아니라 완벽하게 다듬어진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질투도 두려움도 아닌 존경심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문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바다의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한국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게 새벽 햇살이 동해 위로 번져오를 때 저는 연구선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섬들이 고요한 바다 위에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황해에서 동해까지 이어진 점 하나하나가 이제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조용히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제 옆에는 유 박사님이 디지털 지도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술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한국뿐입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리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웃들, 해류, 폭풍, 그리고 역사 때문이지요. 그의 손끝이 화면 위를 스쳤습니다. 수많은 푸른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3,000개가 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고립을 약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고립을 완벽한 보호막으로 바꿨죠. 저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바닷물을 담수화하며 수소를 저장하고 파도의 힘을 전기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유 박사님이 손가락으로 한 점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작은 점을 보세요. 목포 근처에 버려진 어촌이었습니다. 12명의 어부가 살던 곳이죠. 지금은 세계의 한 도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주권입니다. 한국에겐 에너지 독립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죠. 경제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인공섬들이 가동된 후 한국의 해양 GDP는 단 3개월 만에 18%가 상승했습니다. 해양 인프라 투자율은 240% 증가했죠. 전라도와 제주 해안은 이제 세계적인 기술 허브입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이곳은 변방의 땅이라 불렸습니다. 지금은 아시아의 엔진이라 불립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군요.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그런 위험한 이웃들로 둘러싸인 나라가
이렇게 완벽한 해양 요새가 되다니. 유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항상 경계하며 바라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가 해안을 경제로 바꾸고 위협을 네트워크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지만 한국이 아니고서야 대체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는 갑판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중국에는 인구가 있죠. 러시아엔 자원이 있고 일본엔 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단 한 번도 안전한 국경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의 배가 한 무인섬을 지나갈 때 수십 대의 드론이 은빛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섬이 살아 있습니다. 유 박사님이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합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AI 메쉬 통신입니다. 각 섬이 바다로부터 배우고 서로에게 가르칩니다. 선도, 지휘소도 없습니다. 즉, 적응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진화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무기죠. 한국을 쳐들어오려는 적은 한국을 단숨에 박살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숨 쉴 시간을 남겼다간 우리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 더 강해질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을 단숨에 쳐부술 국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 아무도 한국을 감히 건들 수가 없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때 버려졌던 섬의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데이터 허브로 변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푸른 작업복을 입고 해저 터빈을 점검하고 있었죠. 문명이라는 것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정체성의 복원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다시 세우는 모든 해안은 한국이 더 이상 갇힌 반도가 아니라 확장된 섬의 나라라는 증거입니다. 미국 무역 참사관이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이제 이 나라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해안은 스스로 전력을 만들고 식량을 생산하며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현재 추산으로 한국의 해상 생산량은 5년 안에 유럽연합 전체를 넘어설 겁니다. 이 무인 모듈 시스템의 유지비는 미 해군 항모 유지비의 10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압도적인 효율로 단숨에 해상 강국으로 발돋움한 거죠. 결국 한국은 힘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린 셈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무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나온 것이죠. 저주받은 지정학적 위치라고 불렸던 한계를 극복함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배가 또 다른 인공섬을 지나며 저는 압도당한 듯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위에서 본다면 이 섬들은 원, 선, 망을 이루며 거대한 생명체의 회로처럼 보일 겁니다. 이건 군대도 산업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유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리적 역설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바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다를 지배합니다. 쓸데없는 섬이 많다며, 북한의 존재 때문에 고립되어 있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미친 국가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다며 동정받던 우리가 이젠 그러한 결점을 오히려 이점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작은 반도국가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적인 군도가 된 상황이 태양이 떠오르며 수천 개의 인공섬 위로 금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고립을 혁신으로, 지리를 이점으로, 위협을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엔진이 진동하며 배가 전진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바다는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급하게 열린 회의에서 상황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죠. 프로젝터의 미세한 진동음만이 방 안을 채우고 희미한 빛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놓쳤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젠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리모컨을 쥔 채 일어나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각하,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자율해양 플랫폼이 태평양 물류와 에너지, 경로의 4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눈을 깜박이며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40%라고요? 그렇습니다. 각하. 숨을 고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해상 연료 운송, 자동화된 컨테이너 릴레이, 태평양 연안의 비상 전력 공급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방 안을 타고 퍼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바다를 소유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바다를 연결했을 뿐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자 위성사진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백 개의 빛나는 점들이 태평양 무역로를 따라 정교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배가 아닙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자급자족형 해상 도시입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항로를 조정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우리가 관세를 논쟁하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짓고 있었군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보 분석 결과 나토 함대 조차항의 안정성을 위해 한국의 해상 센서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 해군 항모도 폭풍 시 한국의 데이터 접근을 요청하죠. 그는 말을 멈추며 덧붙였습니다. 각하 한국의 해양 AI는 우리 해군 시스템보다 7배 효율적입니다.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거고 우리는 그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우리는 그들에게 잠수함 개발을 허용했을 뿐인데 그들은 제국을 세웠단 말이지.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참모들, 고개를 떨군 장관들. 과거에 서울을 대하던 그 오만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깊은 패배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각하,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생산량으로, 예산으로 그들을 이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그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박을 만든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도 위에 붉고 푸른 무역선이 얽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태평양 유조선의 절반은 한국의 유지보수 AI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주요 항만들이 한국식 모듈형 부두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신형 해상 배터리조차 한국산 염수셀로 구동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 한국이 시스템을 멈춘다면 48시간 안에 세계 무역이 마비됩니다. 제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글로벌 전력망이 붕괴될 것입니다. 짧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군. 그것도 완전히 말이야. 국방장관이 다급히 덧붙였습니다. 각하. 그래도 그들은 동맹국입니다. 모든 작업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각하. 그들은 투명한 게 아니라 효율적입니다. 그게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위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힘은 신뢰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러니 한국이 신사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됩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국가에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니까요. 한 보좌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셜 플랜이 뒤집힌 느낌이군요. 또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해안을 복구한다고 하면서 세계의 공급망을 재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은밀함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나온 천재성이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통계가 떴습니다. 금년도 한국의 해상 물류 수익은 북미 전체 해운 부문을 넘어섰습니다. GDP 성장률은 14.3%, 대부분이 해양 인프라 수출 덕분입니다. 경쟁 대신 세계가 그들의 시스템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아무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린 그들의 자동차에 세금을 매기고 그들의 바다를 사들이고 있군. 대단하네.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도 한국이 모든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야. 누군가 웃었지만 누구도 대통령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루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라 부릅니다. 10년 안에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주요 항만이
한국해양코어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해양방어 부표도 한국 펌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일본이 그들은 해양 분야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해상 강국이잖아. 예, 각하.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6개월 만에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젠 해상 강국 일본도 옛말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길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잠수함을 승인한 게 아니었군.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각하께서는 한 국가의 부상을 승인하신 겁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실수일지도 모르겠군.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홀로 남아 위성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태평양 위에 이어진 수많은 빗줄기들 무역로, 에너지망, 데이터 링크 모두가 단 하나의 반도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이클 한 씨, 우리는 힘을 쫓지 않습니다. 그저 폭풍에 대비할 뿐입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폭풍은 이미 지나갔고 그 속에서 끝까지 서 있었던 나라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멈출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